처음에 살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는 남들이 다 어렵다 하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더 편해요. 그래서 안 가본 거에 대해서는,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처음엔 두려움이 좀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 그렇게 해갖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뭐 써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쓰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어렵죠, 얘가. 쉬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시작하신 이상 끝을 봐야죠, 뭐. 그래서 어차피 학개론에서는 50점만 맞으시면 돼요. 민법을 70점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50점을 맞으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론은 넘으셔야 돼요. 투자론을 잘 못하는데, 투자론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50점을 넘긴다. 쉽지 않으세요. 앞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으시거나 아니면 뭐 간평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다 맞지 않고는 50점 맞기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론은 어떤 형태로든 일단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투자론하고 앞부분에 있는 수요공급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두 개만 하시면 사실 50점 나오거든요. 그 두 개만 열심히 하셔도. 나머지 어차피 투자론을 죽어라 파시고 수요공급 이론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으면 다른 부분들은 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개 부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수업 지난주부터 했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저도 수업을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수업 진행하는 방식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하루 더 보는 거잖아요. 하루 더 하시는 거니까 아마 어떻게 하려나? 4일 동안 하시는 거니까 한 주에 2편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마로 끊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요번 주에 진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진도 어떻게 나가셨어요? 총론부터 쭉 간 거예요? 2편씩? 그러면 어쨌든 한 달 만에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들 정리하시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책은 358페이지, 화폐 시간가치 계산. 요약집으로는 135 나와 있는 건데,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 계산하는 거다? 돈의 액수 계산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 그러면 공부하실 때 적어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왜 돈의 액수를 구해야 되는가는 이해하셔야 돼요. 돈의 액수를 구하는 이유. 그래서 그 돈의 액수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투자라는 거와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100원의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00원을 그냥 쓰고 말아도 되는데 이걸 굳이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투자를 해 놓으면 2년 후라는 미래에 반드시 200원의 수익을 얻는다? 는 아니죠. 200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만.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면 지금 내가 지출하는 100원하고 미래에 벌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200원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미래 수익 200원이 더 커야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 지출하게 될 100원이 더 크다면 투자를 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투자할 거냐 만들 거냐를 판단하려면 이 100원의 크기와 200원의 크기를 서로 어떻게 봐야 된다? 비교해 보셔야 돼. 비교. 근데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둘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껴 있어서 돈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원하고 200원을 바로 비교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첫 번째, 이 현재 돈 100원을 같은 가치를 갖는 2년 후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환산. 100원이라는 돈을 같은 값어치를 갖는 2년 후의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봐서 이 둘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계산하는 걸 미래가치라고 불러요. 또는 줄여서 내가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미래 돈 200원을 언제 돈으로 가져가서 같은 값어치를 갖는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200원이라는 미래 돈이 현재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걸 현재 가치 또는 줄여서 현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라는 건 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환산해 보거나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뭐라 그런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써먹으니까. 내용을 아무리 열심히 알아봐야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언제 해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써먹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의 358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세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 나는 죽어서 너무 어렵다. 죽도록 어렵다.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 358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는 의를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실제로 공부해야 될 건 이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금액을 구해봐야 될 돈의 종류부터 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의 종류. 왜냐면 당장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할 때 구해봐야 될 돈의 종류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두 개죠 벌써. 그러니까 돈들의 종류를 먼저 구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돈의 종류 중에는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환산한 게 있죠. 그걸 뭐라 부른다? 미래가치. 미래가치. 또는 줄여서 내가. 또는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현재가치. 또는 줄여서 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요 미래가치가 뭐고 현재가치가 뭔지는 우리 책의 35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기본적 지표라는 거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현재가치가 뭐고 미래가치가 뭔지를 써놨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돈은 지불 방법에 따라서 또 똑같은 돈이 한 번만 발생하는 일시불이라는 돈도 있고 똑같은 돈이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이라는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또 지불 방식에 따라도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들은 그 연금을 미래 시점에서든 현재 시점에서든 합한 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금 자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에는 또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이 연금들을 어떻게 한 거? 미래 시점에서든 현재 시점에서든 어떻게 한 거? 합한 돈이고 얘는 그 돈을 합하기 위해서 더해지는 연금 그 자체. 그럼 우리가 돈의 액수를 구해봐야 될 돈의 종류는 이 빈칸들 채우면 되니까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6개. 6개. 그래서 그 우리 책의 35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돈의 종류와 관련해서 일시불이라는 게 뭐고 연금이라는 게 뭔지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358페이지와 359페이지에 있는 의의와 기본적 지표라는 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이해. 이게 이해가 돼야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셔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액수를 구해봐야 될 6가지 돈의 이름을 달아보자는 거예요. 이름. 이 6칸 안에 들어가야 될 이름. 그럼 그 이름 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얘네들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시불을 현재 시점의 돈에서 미래 시점의 돈으로 환산한다. 그럼 이 돈을 일시불의 미래가치 또는 일시불의 내가라고 부르는 거고 일시불을 미래 돈에서 현재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 그럼 이걸 일시불의 현재가치 또는 일시불의 현가라고 부르는 거고 매년 발생하는 연금들을 미래 시점에서 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 그 다음에 이 연금들을 현재 시점의 돈으로 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연금의 현재가치 또는 연금의 현가. 그리고 연금의 내가를 구하기 위해서 더해지는 연금 그 자체가 감채기금.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상환기금이라고 냈던 거잖아요. 상환기금. 그 다음에 이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를 구하기 위해서 더해지는 연금 그 자체는 그냥 원래는 그냥 연금이라 불러요. 연금. 연금. 근데 이걸 실제로 구할 일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매월 균등하게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할 때밖에 안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원리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6가지 돈의 이름부터 눈여겨보셔야죠.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돈들을 실제로 뭐 하는 거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35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우리가 구해야 될 돈에는 미래가치 구할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미래가치 구하는 방법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설명을 해 놓은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36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현재 가치를 구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 구하는 3가지 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 돈을 구하는, 이 6가지 돈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때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가지. 3가지. 첫 번째는 돈의 이름만 알았으니까 이 6가지 돈의 뭘 아셔야겠다? 개념. 개념. 그래서 이 6가지 돈의 개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랬어? 외우랬어요, 그냥. 그래서 뭘 외우시란 얘기냐면, 예를 들면 359페이지, 제일 먼저 미래가치 계산하는 돈 중에 제일 먼저 일시불의 내가 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돈이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기억번이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돈의 개념. 그럼 이 돈의 개념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라? 외우시라는 거예요. 외우셔라.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돈의 개념을 못 외워. 그래서 어려워요. 돈의 개념을 외워놓고도 어려우면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데, 돈의 개념을 못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돈의 개념을 하루 빨리 외우시라고 그랬고, 그 얘기를 한 게 1월 달이었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다 외웠겠죠.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빨리 외우시고, 두 번째는 목적은 필요 없어요. 목적은 뭐 개념하고 같은 얘기니까 필요 없고, 두 번째는 그 돈을 구하는 식. 그래서 그 돈을 구하는 식이 그 네모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스 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은 내가 금액의 액수를 구해야 될 돈이 생긴 거죠. 내가 어떤 돈, 이 6가지 돈 중에 어떤 돈의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그 금액을 구해야 될 돈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액수를 구해야 될 돈. 그럼 그 금액을 구하는 식을 아는 거잖아요. 구하는 식. 그러면 내가 어떤 액수를 구해야 될 돈이 생기면 나한테 반드시 주어지는 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돈. 왜? 이 돈으로 뭐 하는 거니까? 환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주어지는 돈이 현재 돈이면 내가 구해야 될 돈이 뭐예요? 미래가치. 나한테 주어지는 돈이 미래 돈이면 내가 구해야 될 돈은 뭐예요? 현재 가치. 왜? 이거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돈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요 돈을 요거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액수를 구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그냥 개수라는 애를 곱하면 돼요. 이게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 358페이지 아까 의의에서 358페이지 양가로 1번의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화폐의 시간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가치는 돈의 액수 구하는 거랬잖아요. 그럼 그 액수를 구해야 될 거에는 뭐가 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내가 액수를 구해야 될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은 항상 뭐로 끝나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또는 줄여서 내가, 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돈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쓰는 공식이 뭐라는 거예요? 계수.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돈이고 그걸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뭐고? 계수. 그래서 출제자도 이거 구별해서 시험에 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돈은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그거에 맞는 공식인 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설명한다? 6가지 있대요, 6가지. 그러면 그걸 구할 때 쓰는 공식인 계수도 종류가 몇 개? 6개가 될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내는 건, 출제하는 건 내가 이런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을 구할 때 쓰는 개수가 이 6가지 중에 어떤 거에 사용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별로 많이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어떤 돈의 액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을 구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야 되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쉬워요. 왜?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그대로 딴 개수를 곱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돈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 곱해주는 애는 누구라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 개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려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한 거고, 연금의 내가를 구하려면 연금의 내가 개수, 연금의 현가를 구하려면 연금의 현가 개수, 감채기금을 구하려면 감채기금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얘는 이름이 연금이고 우리가 편의상 원리금이라 부르는 건데, 그대로라면 연금 개수 또는 원리금 개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상하니까 얘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저당 상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돈이 만약에 원리금이면 이때 곱해주는 개수의 이름은 누구다? 저당 상수.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본다며요. 여기에 들어갈 개수가 뭐냐? 그럼 여기 들어갈 개수가 뭔지를 알아내려면 뭘 알아내면 돼요?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알아내면 되지. 그 이름을 딴 뭐만 곱하면 되니까 개수. 그럼 그 이름을 알아내려면, 돈의 이름을 알아내려면 그 돈에 뭘 알면 돼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지. 그래서 개념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내가 개념을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돈에 뭘 찾아라? 이름 찾아,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딴 뭐만 곱하면 돼요? 개수만.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이유는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뭐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 이름만 알아내면 돼, 이름만. 근데 그 이름을 못 알아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그럼 그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돈의 개념을 외워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돈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인 개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개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물어보겠죠. 개수에 대해서. 그래서 개수를 외우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럼 그 개수라는 게 어떤 애냐면 359페이지에 미래가치 구하는 거, 일시불의 내가 구하는 거에서 그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시기라고 그랬죠. 그럼 그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고, 앞에 나와 있는 일시불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돈. 그럼 거기다 곱해준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우리 책에서는 6가지 개수의 모양을 쭉 써놨죠, 책에다가. 그럼 그 개수를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계산 문제 나오면 이 개수를 실제로 구할 일이 생기니까. 근데 나는 이거 죽어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최소한 2개만 외우세요, 2개.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하는 1 플러스 R의 n승하고, 그거와 역수관계에 있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 2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개수들까지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래서 일단은 개수의 모양을 외우는 건 뭐 무조건 2개는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개수들 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수관계를 갖고 있어요, 역수관계. 그럼 역수관계라는 건 얘와 얘처럼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되고. 그래서 분의 1을 만들면 2개가 같아질 때, 분의 1을 만들고 분의 1을 만들면 이 2개가 같아질 때 이게 무슨 관계라고 한다? 역수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수관계를 시험 문제 물어요. 그럼 역수관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시불의 내가 개수와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역수. 돈은 역수가 안 되죠. 그 돈을 구하는 개수가 역수예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 개수와 감채 기금 개수가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건 이 3개가 다예요. 3개가.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 책에는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쭉 써놓은 거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우리 요약집 가봐요, 요약집. 135페이지는 표죠, 뭘.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페이지와 160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358페이지와 359페이지에 있었던 그 의의, 그 다음에 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뭐고, 일시불이 뭐고, 연금이 뭔지를 이해될 때까지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은.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못 푸는 분들은 355페이지, 죄송해요. 이렇게 헷갈려. 그 요약집의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냥. 그럼 얘는 안 틀려요. 그걸 못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공부할 건 제일 먼저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이름부터 알자 그랬잖아요, 이름. 그래서 맨 왼쪽에 미래 가치의 이름 3개, 현재 가치의 이름 3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공부할 건 3가지라며요, 내용에서 공부할 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게 돈들의 개념.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외우시라고. 두 번째는 그 돈을 구하는 식. 세 번째는 그 돈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인 개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개수들 간의 뭐 역수관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화폐 시간가치 계산 공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돈의 개념을 외우실 때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림을 그려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라고 하는 돈은 지금 나한테 1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그 1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알퍼센트로 n년간 뭐 했다? 저금했다는 거예요. 저금했다. 그러면 n년 후라는 미래에는 내가 맡긴 1원에 뭐가 붙을 테니까 이자가 붙을 테니까 1원보다는 그 액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금액이 얼마로 커지는가를 계산하는 걸 일시불의 내가라고 부른다는 거고. 두 번째 연금의 내가라고 하는 건 매년 1원, 매년 1원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돈. 그럼 이걸 우리는 연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그 연금을 이자율 알퍼센트로 n년간 뭐 했다는 거예요? 적립한대요. 적립. 그럼 이 적립의 개념은 알아두시랬죠. 적립.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적립의 개념. 적립이라는 건 매년 발생하는 연금들을 뭐 포함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미래 시점에서 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시라? 매년 발생하는 연금들을 이자 포함해서 미래 시점에서 합했다. 그렇게 적립해서 구해지는 돈을 뭐라 불러요?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건 n년 후라는 미래 시점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자율 알퍼센트로 n년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면 과연 얼마씩을 적립해야 될까요? 이거 구하는 거를 이걸 감채기금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적금이에요, 적금. 결국 이거는 뭐 한 거예요? 1원씩 적금 들었을 때 타는 적금인 거고 이건 1원을 적금으로 타기 위해서 넣는 적금이죠, 넣는 적금. 부어야 되는 적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적금인데 타는 적금 구하는 거면 뭐 연금의 대가, 넣는 적금 구하는 거면 감채기금.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라고 하는 건 미래에 1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할인율 알퍼센트, 할인율이 뭔지는 위험조정 할인율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죠.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바꾸면, 현재 돈으로 바꾸면 그 액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액수를 줄이는 일정한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할인율이 알퍼센트인 n년 전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의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 구하는 걸 일시불의 현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돈은 매년 1원씩 앞으로 발생할 연금들을 할인율이 알퍼센트일 때 n년 전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환원한 돈이래요. 환원. 일시불로 환원한 돈이래요. 그럼 이 환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까? 환원의 개념. 그럼 환원이라는 건 매년 발생하는 연금들에서 뭐는 빼버리고 이자는 빼고 현재 시점에서 합하는 걸 말합니다.
연금에서 이자는 빼고 현재 시점 4.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걸 연금의 현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원리금은 뭐 간단하죠. 내가 은행에서 지금 뭘 받았다?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그래서 1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으로 나눠 상환하기로 했을 때 요 원리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연금 또는 원리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외워지는 분은 이거 그림 생각하면서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해야 돈의 개념은 외우고 계셔야 뭘 찾아내고 그 돈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 돈의 이름 찾아낸 걸 가지고 그 이름을 딴 뭘 곱해갖고 개수를 곱해갖고 그 돈을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뭘 못 찾아서요? 돈의 이름을 못 찾아서.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약집에 136페이지에 2번에 암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뭐 찾는 방법 써놨어요? 돈의 이름 찾는 방법 써놨어요. 이름 찾는 방법. 그래서 나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 암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화폐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웬만한 건 풀어요. 그래서 그 화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뭘 하는 거? 돈의 이름 찾는 법. 돈의 이름 찾는 법. 그럼 문제에서 주어질 때, 문제에서 돈이 주어질 때, 현재 1원 또는 N년 후에 1원 이렇게 주어지는 돈이 있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어라? 일시불로 읽으라는 거예요. 일시불로. 그러면 그 일시불을 미래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고 있대요. 그럼 그 돈이 뭐가 되는 거고? 일시불의 대가. 그 일시불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 그럼 뭐요? 일시불의 현가. 그렇게 해서 이름 붙이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 돈이 주어질 때 매년 얼마씩 이렇게 주어지는 돈이 있다. 그럼 얘는 뭐로 이해하셔라? 연금. 근데 그 연금을 이자 포함해서 미래 시점에 합하는 적립을 했대요. 그럼 얘는 뭐라 부르고? 연금의 대가. 그 연금을 이자 빼버리고 현재 시점에 합하는 환원을 했대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연금의 현가. 그러면 이 6가지 돈 중에 이 2개하고 이 2개 이름 찾는 방법 알려드린 거잖아요. 이 2개하고 이 2개 맞죠? 이 2개. 그래서 걔네들 이름 알아내시면 되고, 얘하고 얘는 뭐였어요? 얘하고 얘는. 얘는 뭐 구하는 거? 아니, 감채 기금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넣는 적금 구하는 거라며, 넣는 적금. 얘는 뭐였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2개는 금방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개 어떻게 이름 찾아낼 건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은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R값을 읽을 때, 그러니까 미래 돈이나 현재 돈을 구하려면 현가계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그 현가계수, 내가계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R값과 N값이 들어가요. N값. R값과 N값. 근데 그 R값을 읽을 때 이자율이라고 읽으면 이건 거의 대부분 뭘 구한 거다? 미래가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치. 근데 만약에 R값을 뭐로 읽었다면, 할인율로 읽었다면 100% 현재가치 계산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뭘 찾아라? 돈의 이름을 찾으면 돼요. 돈의 이름을.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본서 가봐요. 136페이지 있는 거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기본서에 399페이지를 가보면, 399페이지. 16번하고 17번, 18번, 19번까지가 화폐 시간가치만 물어본 문제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낸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어떨 때도 써먹었어요. 얼마 전에 수업할 때 정보가치 구할 일 있었죠? 정보가치. 요번 모의고사에도 나왔지 않나? 정보가치. 정보가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정보가치는?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 가치 물어보면 이 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모의고사 보면 7, 80점씩 나오죠. 그게 안 되니까 50점 맞는 것도 걱정인 거고. 공부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보 가치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 구할 때도 뭐 했어요? 현재 가치 구하고 현재 가치 구했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확실성, 불확실성의 차이는 뭐다? 불확실성은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 안 될 수도 있고 얘는 개발될 확률이 100%.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의 값을 얼마로 나눠갖고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로 곱해가지고 즉 요거로 나눠가지고 이걸 현재가치 구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 계산만 물어보면 차라리 쉬워요. 왜? 외운 거 그대로 답하면 되니까. 근데 얘같이 그냥 현재 가치를 구해라 또는 미래 가치를 구해라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뭐를 한다는 거,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야 되니까 더 어렵죠. 뭐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오겠죠, 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 뭐. 개론은 40점 맞는 거지, 뭐. 399페이지 갑니다. 16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는 문제가 제일 쉬워요. 왜? 뭐만 찾으면 돼? 돈의 이름만. 이름 찾기요, 이름 찾기. 그럼 1번 봐요.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이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그럼 뭐 이 돈에 뭘 찾아라? 이름.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름이 뭐예요? 원리금. 그럼 그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계수의 이름이 저당상수. 그 저당상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럼 1번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2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가운데 있는 말 건너뛰고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럼 그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그럼 그 돈에 뭘 찾아라? 이름. 그럼 이 이름을 찾기 위해서 아까 암기사항이라고 한 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현재 5억 원? 그럼 얘는 현재 1원, 이거에서 1원을 5억 원으로 금액만 바꾼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일시불. 암기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한다니까? 현재 1원, N년 후에 1원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읽으라고요? 일시불. 그럼 얘는 일시불인데 그 일시불에 언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시불에 뭘 구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또는 일시불에 내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걸 구할 때 쓰는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이렇게 찾으시라고. 3번 전용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하는 금액이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그럼 얘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름. 그럼 이름을 찾기 위해서 정령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이게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럼 이 주어진 돈의 이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월 얼마씩 퇴직금으로 받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읽으셔야 돼? 연금.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다 뭐라고 써줬겠어? 연금 형태라고 써줬지. 그럼 그 연금을 뭐 했대요? 적립했대요. 적립. 그럼 연금을 적립하면 뭐라고 읽으셔라? 연금의 내가. 그럼 그걸 구할 때 쓰는 계수가 뭐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 못 찾으면 바보예요, 이거. 돈의 개념만 찾으면 돼요. 돈의 이름만. 그래서 아까 뭘 외우시라? 만약에 현재 1원, N년 후에 1원 이렇게 주어지면 뭐 일시불, 매년 얼마씩 주어지면 연금. 근데 그 일시불을 미래 돈으로 환산했으면 일시불의 내가, 현재 돈으로 환산했으면 현가, 연금을 적립했으면 연금의 내가, 연금을 환원했으면 연금의 현가.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나요, 진짜. 그 다음 4번.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 그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액수잖아요. 그러면 걔 이름을 찾기 위해서 10년 후에 1억 원? 그럼 이건 N년 후에 1원이잖아요. 뭐라고 읽는다? 일시불. 그럼 그 일시불에 언제 돈을 구한대요? 현재 가치 구한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 그거 구할 때 쓰는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4번도 맞죠? 제일 쉬운 문제 이런 게. 이름만 찾으면 되는 거. 그래서 5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다. 아까 연금의 내가 계수는 누구랑 역수관계? 감치 기근계수와 역수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하나 더 풀어봐요. 하나 더 풀어봐. 17번 작년 문제.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아까 뭐 구하는 거랬어요? 이 돈이잖아요, 이 돈.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잖아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뭐 구하는 거? 타는 적금 구하는 거 있잖아요. 타는 적금. 잘 모르겠으면 써놓기라도 하세요. 적어놓지도 않고 수업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지나고 나면 기억남는 거 하나도 없지 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여기 연금의 내가가 뭐다? 타는 적금. 그럼 적금 탈 때 은행에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줘요? 복리 계산해 주잖아요. 복리 단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책에 358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는 적금 구하는 건데 그 적금 탈 때는 이자 어떻게 계산한다? 복리. 상식론으로 물어본 거예요. 상식. 연금의 미래가치가 뭐라는 것만 알면 타는 적금이라는 것만 아시면 2번 가봐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그러면 그 돈의 이름은 아예 써줬지. 뭐라고? 원리금이라고. 그럼 그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계수는 저당 상수를 활용하면 되죠. 그러면 2번도 맞았고.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한답니다. 그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구해야 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 뭘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 써놨잖아요. 문제에서. 월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구한대요. 그럼 뭐 구하는 거예요? 넣는 적금 구하는 거잖아요. 넣는 적금. 넣는 적금액.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감채기금. 이렇게 냈어요. 시험에. 틀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적금에는 돈이 두 개 있다고. 타는 적금이 뭐? 연금의 대가. 넣는 적금이 감채기금. 적금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밑에 농협 갔다 오세요. 적금이 뭐예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아예 뭐라고 줬어요?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이라고 써줬어.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감채기금. 그럼 그거 구할 때 쓰려면 그거 구하는 식이잖아요. 이건 아예 식을 물었죠. 식을. 나한테 주어진 돈 뭐에다가 3억 원에다가 걔 이름을 딴 개수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해야 되는 개수는 뭐예요? 감채기금 개수.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틀리시는지. 4번. 이게 어렵대요. 17번 같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겠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다. 책 외우시라니까 그냥. 책 외우세요. 그리고도 어려우면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알려드릴 테니까.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답니다. 그럼 일단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인데 그 이름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일단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는 돈이 있죠. 그럼 얘는 연금이잖아요. 그럼 그 연금을 임대료 수입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연금들을 어느 시점에서 합한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합하면 이 돈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 그럼 이 연금의 현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에서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연금의 현가 개수와 누구랑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했으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가 저당상수의 역수잖아요.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를 이용하면 이 값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역수관계까지 한번 꼬아서 물어본 문제죠.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상환 비율은 뭐예요? 갚은 돈의 비율. 잔금 비율은 남은 돈의 비율. 그럼 합하면 당연히 1 되죠. 뭐. 그게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뭐만 알아도 푸는 거예요. 적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다. 타는 적금은 연금의 대가. 넣는 적금은 감채기금. 19번 하나 더 풀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계산하라고 되는 거. 24회 때 물었던 거. 이걸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개수를 다 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19번 일단 봅니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에 뭘 구해라?
미래가치. 그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문제에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 적금이라고 줬잖아요. 적금. 그럼 적금에는 종류가 몇 개? 2개. 타는 적금과 넣는 적금.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타는 적금이에요? 넣는 적금이요? 농협 갔다 오실 분들 되게 많네. 지금 19번에서 묻고 있는 게 넣는 적금이요? 타는 적금이요? 응? 타는 적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니, 한글을 못 읽나? 봐요. 3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매년 3천만 원씩을 은행에다 적금으로 불입했대요. 그러면 넣는 적금은 얼마인 거예요? 넣는 적금은 얼마예요? 넣는 거. 얼마씩 넣는 거예요? 3천만 원 나와 있는데 뭘 구해?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3천만 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들어놓으면 3년에 얼마 탈지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 탈지. 그럼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타는 적금 구하라는 거예요. 타는 적금. 그럼 타는 적금 구하는 거 이름이 뭐예요? 연금의 내가.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의 내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주어진 돈 얼마? 3천만 원 주어져 있잖아요. 3천만 원. 에다가 뭘 곱해라? 연금의 내가 개수. 희한하게 적금 얘기만 나오면 타는 건지 넣는 건지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 다 그래요. 어딜 가나.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요. 적금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다 부자시라. 적금 이런 건 안 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쓸 만큼 쓰고 남는 돈 은행에다 넣다 보면은 집도 하나 사고 뭐 이러시는 분들 아니야.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문제를 풀으려면 연금의 내과계수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외우시면 좋다는 거예요. 연금의 내과계수 어떻게 생겼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N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적금 들어있으니까 3. R은 복리 이자율 10% 0.1. 그래서 대입해서 값 구하라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9번처럼 내는 게 지금까지 한 3번 나왔나? 실제 값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면 제일 어렵고 16번이나 17번처럼 내면 뭐만 찾으면 돼요? 돈의 이름 그리고 그거 이름을 딴 개수.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만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뭐만 찾으시면 된다? 이름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응용을 해갖고 실제로 내가 그 돈을 구해야 될 일도 많이 생겼잖아요. 정보가치 구할 때도 써먹고 조금 있다가 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에서 수령가 구하고 수익성지수 구하고 하려면 다 현가 계산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개념은 이해하시라고 자꾸 읽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요약집 135페이지에다 정리해놨으니까 정 안 되면 그 표를 통째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책의 기본서의 365페이지를 가보시면 365페이지를 가보시면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는 게 나와요. 현금 흐름의 측정.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는 캐시플로우라고 부르는 애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 수지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건 현금 흐름이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수지라는 말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는 수입을 말하는 거고 지는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게 될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이 수익과 지출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을 매년 운영해서 버는 수익과 지출이 있겠죠. 내가 매년 이 부동산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그걸 소득이득이라 부르고 또는 다른 말로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영업 수지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걸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그래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자본이득.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매년 이 부동산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이니까 이 값을 매년 계산해야 되고 얘는 이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돈이니까 처분했을 때 딱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시험 문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건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뭐가 뭔지 이해 아무것도 못 하셔도 돼.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는 절차가 365페이지에 네모 박스 표에 정리되어 있죠. 이거 외우고 있는지 물어본다고요. 외우고 있는가.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맨 위에 있는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세후연금 수지까지를 구하는 식을 외우고 있느냐. 이거 물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외우는 분은 맞추는 거고 못 외우는 분은 틀려야 되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요. 같은 말로 가능 조소득.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가능 총소득이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으니까 가능 총소득으로 기억하시고, 얘는 의미하는 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0% 임대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 단위수, 즉 임대해 줄 수 있는 개수에다가 1년 동안에 뭘 곱해서 임대료를 곱해서 값을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 운영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임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실이라 부르고, 또는 임대가 됐다 하더라도 회수 못하는 임대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불량부채라 불러서, 그런 공실이나 불량부채로 인한 손실 금액만큼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면 전 단계에서 구한 가능 총소득에다가 내가 이 부동산을 1년간 운영할 때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공실률을 곱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얘는 지출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주 수입원은 임대료 수입이겠지만 임대료 외에 여러 가지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타 소득 또는 영업의 소득이라 부르죠. 그럼 얘는 수입이니까 더하고 나면 이게 내가 실제로 이 부동산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걸 두고 유효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유효 총소득이 나의 뭐가 되겠다? 실질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돈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하느라고 들어가는 지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업경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경비를 빼고 나면 이게 나의 순수입인 뭐가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와 속하지 않는 거는 따로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366페이지에 영업경비 항목에서 A번은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 B는 영업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정리되어 있으니까 싹 다 외우시면 더 좋고, 그 중에 특히 주의하실 건 속하는 거 중에서 세금 중에서는 누가 재산세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따로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속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 나 또는 자본, 책에는 요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하나 더 써놔야 될 게 자본비적 지출, 다른 말로 대수선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대체충당금과 동의어가 되는 이런 돈들은 이걸 지출하는 만큼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돈이라 이거는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순수익에서 은행에서 이 부동산 사느라고 빌린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채라 부르고, 그 부채에 대한 대가인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하고 나면 이게 나의 실제 내 수입인 세 전 현금 흐름이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에서는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동의어 기억하시랬어요. 동의어. 왜? 시험 문제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내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은행에다 지불하게 될 뭘 말하는 거고,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찾아내셔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내기 전에 나의 수입이 나온 거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은 내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영업소득세라 부르는데 실제로 내야 되는 건 소득세가 되는 거죠. 소득세. 그래서 그걸 내고 나면 이게 세금 낸 후에 나의 수입, 세후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도 가끔 시험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368페이지 가시면
영업소득세 측정이라고 해서 또 외울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세법을 배우니까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따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해 갖고 법에서 정해놓은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이게 내야 되는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차피 뭐는 줄 거예요? 세율은 줄 테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다?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는 절차를 368페이지에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368페이지. 그래서 영업소득세 구하라는 문제도 물어봐요. 영업소득세 구해라.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처음에 생각나야 될 식은 영업소득세. 소득세는 어떻게 구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세율은 주니까 뭐만 구해보자? 과세 대상 소득만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는 방법이 책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외우세요.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순영업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뭐는 더해라?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 돈은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체충당금이라는 돈이 아까 얘기했던 자본비적 지출, 즉 대수선비에 들어가는 돈이랬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내 부동산이 너무 오래돼 갖고 겉에를 리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내부를 뭐 대수선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그 돈이 지출되는 만큼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내 임대 수익이 늘겠죠. 그러면 이 돈은 내가 지출하는 만큼 내 수입을 늘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의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리금.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리금은 이 돈을 지불하는 만큼 전부 다 나의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 중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걸 지출한 만큼 누구 돈 되는 거예요? 내 돈 되는 거예요, 내 돈. 그러니까 이건 나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되고 이자 부분은 내가 아무리 많이 은행에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건 은행의 수입이 되는 거지 내 수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중에서 뭐는 이자는 내 소득에서 어떻게 돼? 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돈 자체가 뭐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돈이니까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될 돈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돈이니까 그 중에서 내 소득이 아닌 누구만 이자만 빼낸 거예요. 그래서 뭘 뺀다? 이자 지급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왜? 이건 내 소득이 아니니까. 근데 순영업소득에는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경비로 보지 않는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돈은 감가상각비도 이건 따로 자본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니까 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나오는 거고 그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구하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할 때 만약에 세정값부터 구하면 똑같아요. 뭐 대체충당금 더해야 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공제받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예요? 이 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아닌 이자를 뺀 거고 이 돈은 이미 다 뭐가 빠진 거니까 원리금이 다 빠진 소득이니까 그 빠진 소득 중에서 내 소득에 해당하는 뭐는 원금은 다시 어떻게 돼? 더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 그냥. 그래서 두 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 두 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아닌 이자를 뺀 거냐 두 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소득에 해당하는 원금은 더한 거냐의 차이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외우세요. 어차피 외워서 풀 거니까. 그래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시험 문제는 우리 책에 401페이지인가? 402페이지 가보시면 21번에 402페이지 21번에 가보시면 24회 문제죠. 얘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놓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럼 이렇게 내는 출제자의 마음은 뭐예요? 한 문제라도 제발 맞추시라고. 문제라도. 설마 이거 틀리겠냐라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고.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는 게 한 페이지 넘겨서 23번이나 24번과 같이 뭐 하세요? 구하세요. 얘는 뭐는 할 줄 아셔야 돼? 뺄셈은 할 줄 아셔야 돼. 뺄셈은. 간혹가다 곱셈도 나와요. 그래서 곱셈 뺄셈은 할 줄 아셔야 되는 되고. 근데 이거를 곱셈 뺄셈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산식을 못 외워서 틀리는 거죠.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25번이나 26번입니다. 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걸 이해하느냐까지 요구하는 거. 그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돼요. 제일 쉽게 내는 게 가로넣기, 조금 어렵게 내는 게 계산, 세 번째가 그걸 이해하는가. 그럼 계산 문제 중에 23번 하나 풀어볼게요. 23번. 어느 회사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뭘 구하래요? 세후현금 흐름을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줬어요? 가능총소득부터 줬잖아요. 그럼 가능총소득 얼마? 4,800에서 뭐는 빼야 돼요? 공실손실액은 빼야죠. 근데 금액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공실손실액이 가능총소득이 얼마라는 거? 5%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가능총소득 얼마에다가 4,800만 원에다가 공실률이 얼마인 거라니까 5%니까 포함하면 되죠 뭐?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2,400만 원, 아니 240만 원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이니까 빼야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주어진 게 없잖아요. 없으면 0원이요 그냥.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로? 4,5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밑에 해설 다 있으니까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뭘 빼라고 그랬으니까 영업경비 빼라 했으니까 경비 얼마? 240.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4,3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준 돈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이해하셔야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뭐였어요?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럼 원금 200에다가 이자 800 더하니까 1,0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빼고 나면 나의 세전연금 흐름은 3,320만 원이 되고 거기서 뭘 빼야? 영업소득세를 빼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세후값이 나오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건 세율이 주어졌고 영업소득세가 준 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영업소득세율을 줬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세율 얼마 적용해서 20% 적용해서 결국 영업소득세를 직접 구하라는 거죠. 그럼 구할 때 이거부터 구하시든 이거부터 구하시든 뭐 차이가 없으니까 원하는 걸 구하세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으니까? 4,320만 원이었으니까. 대체충당금은 더하라고 그랬는데 대체충당금이라고 주어진 항목이 없으니까 0원.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는 800 빼고 감가상각비 공제받을 수 있는 거 200. 그러면 4,320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은 3,32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다 뭘 곱해서 세율 20% 곱해서 세율 664만 원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남는 돈 2,656만 원이 나의 뭐다? 세후값. 26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얘는 나름대로 조금 응용을 한 게 뭘 구하래요? 이 문제에서. 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순영업소득 이런 말이. 똑같은 문제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26번. 뭐 구하래요? 뭐? 유효 총소득 구한대요. 유효 총소득. 그럼 유효 총소득을 구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유효 총소득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해석해보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이 유효 총소득을 구하려면 그 위에 값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6개의 항목이 이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유효 총소득 밑에 있는 항목은 이거 구하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밑에 있는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석해보면. 그래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 6개 항목 중에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항목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임대료 수입은 뭐 구할 때 필요해요? 이거잖아요, 이거. 가능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거니까 필요한 항목이고, 영업소득세는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필요 없고, 이자 상환액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 없고,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을 말하는 거니까 유효 총소득 위에 있으니까 필요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에서 빼는 값이니까 필요 없죠, 뭘.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뭐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구할 때 공제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소득세 구하는 항목에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유효총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은 몇 개? 임대료 수익과 영업의 수익 두 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외우고 있는 건 기본이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요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고 제일 단순한 건 아까 402페이지 나와 있던 것처럼 가로넣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뭔 하고 있어야 돼요? 구하는 절차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구하는 절차를 못 외운 상태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못 알아듣죠.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말이 안 통해. 다시 앞으로 가셔갖고 367페이지는 지분복귀 계산하는 것부터 다시 또 설명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니다.